이 차가 고급 브랜드라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다 라고 해서 저도 링컨 차량 어떻게 보면 처음 시승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포드에서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이 링컨 차량, 이게 지금 엔트리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근히 고급진 느낌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구분점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드, 링컨 이렇게 같이 판다고 해서 절대 이 링컨 차량이 이 포드 차량처럼 일반적인 차량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 고급진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놨어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링컨 코세어 모델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네요. 아침에 시승기를 취소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일단 이 링컨 차량 어떻게 보면 저희 평범한 시승기에서 처음 시승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차량은 지난번 포드 차량과 마찬가지로 포드 링컨 공식 딜러사 평촌전시장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포드 차량도 그렇고 링컨 차량도 그렇고 시승기를 쭉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링컨 예전에 포드 차량 시승할 때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모터 컴퍼니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내에서 캐딜락과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양대 산맥으로도 꼽힌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링컨 브랜드는 좀 생소해서 요번에 좀 시승을 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링컨 브랜드는 1917년 캐딜락 출신인 헨리 리랜드가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리엄 링컨의 이름을 따서 설립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 1922년에 포드의 인수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드 산하에서 제퍼와 콘티넨탈 차량을 출시를 하면서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각인시키기도 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988년에 포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기아를 통해서 이 콘티넨탈 차량을 수입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이제 포드 코리아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수입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링컨이고요. SUV 모델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래 세단도 있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세단류들은 전부 단종이 됐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세어 차량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SUV 라인업 중 가장 엔트리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급으로 보면 준중형 SUV 등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코세어라는 명칭은 번역을 하면 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는 1세대 모델이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포드 이스케이프 4세대 모델과 플랫폼을 공유를 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2020년 5월에 공식 출시를 한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차종으로 보면 벤츠 GLA, BMW X1, 아우디 Q3, 랜드로버 이보크, 제규어 이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딜락 XT4 차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판매량을 보면 이 코세어 차량 492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세어 차량의 판매 가격,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은 5,7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공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엔진은 이게 약간 엔진명이 디젤 엔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2.0L GTDI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셀렉시프트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38마력, 최대 토크 38.7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톤, 복합 연비 9.2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구동 방식은 올휠 드라이브, 그래서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코세어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어댑티브 서스펜션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전자의 댐핑 컨트롤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급에 웬만하면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요건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있으니까 있으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따로, 승차감 모드는 따로 없고요. 이 일반 모드로 해놓고 일단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뭐야 이거? 여기 2개. 여기 되게 특이한 특이하게 해놨다 이거. 일단 제가 이 차량을 이 평촌전시장부터 끌고 오면서 이것저것 막 세팅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큰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소음 부분 대응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 실질적으로 이 도로상이 되게 안 좋은 구간인데, 만약에 서스펜션 세팅이나 방음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모델들은 굉장한 소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엔진음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엔진과 이 실내 쪽에 이 대시보드 안쪽에 격벽 처리를 좀 두툼하게 해서 이 소음을 완전히 차단했다 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타이어에서 지금 들려오는 노면 소음만 지금 들어올 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소리도 들어오진 않습니다. 일단 이게 장점이고요. 승차감은 여기 지금 방지턱 또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의 일반적인 승차감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보통 편안하게 세팅을 한다 그러면 차량의 바운싱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편이던지, 이렇게 타고 넘어갔을 때 한번 딱 내려가서 거기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 차량에서 조금 느껴지던 그런 감정이긴 한데, 타고 넘어갔을 때 바운싱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바운싱이 들어갈 때 쫀쫀하게 잡아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음 그리고 이 승차감, 이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조금 장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코너인데, 여기 지금 스포츠 모드 다이나믹은 아니고 이게 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조작 가능, 이렇게 해서 패드를 이용해서 패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 방턱. 이게 떨림이라는 지금 모드로 해놨는데, 이게 약간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 뭐 익사이트를 이렇게 표현한 건지 하여튼 이 모드로 진행을 해놔도
차량의 기본적인 성향은 부드러운 승차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까 지금 여기 앞에도 방지턱이 있는데, 아까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후륜 쪽이 약간의 한 2번의 바운싱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서도 쫀쫀함으로 받아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떨림이라는 주행 모드로 놓으면 바운싱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후륜 쪽에 살짝 들어갔던 바운싱이 거의 이제 억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행 모드별로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승차감 세팅은 편안함,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굉장히 고급진 세단 느낌을 만들어 놨네. 이게 참 신기하네. 잠깐만, 이게 일반으로 다시 놔볼까요? 여기 일반으로 다시 세팅을 바꿨습니다. 일반으로 놓으니까 이 방청 넘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예전에 이 고급 세단에서 느꼈었던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네요.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사실 이 차량급에 볼까요? 아까 경쟁차종 독일 3사만 보더라도 X1 그리고 GLA, Q3, 사실 이 급의 어댑티브 서스펜션 안 넣어주거든요. 그런 거를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신기한 차예요. 그리고 핸들링 부분도 좀 의외인데, 일단 차량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제 승차감 쪽으로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이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속감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참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그렇지만 참 되게 의외의 이 차량 세팅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 분위기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려놨습니다. 이게 직전에 포드 차량이랑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금속은 아닌 것 같고 크롬으로 이제 도장을 처리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가죽이랑 요 크롬, 그리고 이 우드도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 쓰면 그냥 올드해 보이는 느낌, 그냥 딱 거기까지인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이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디지털이면 보통 다양한 정보 표시도 가능하고 소위 말해 계기판 테마도 변경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타코미터와 스피드미터 상에서는 변경된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하단에 이 떨림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냥 모드별로 변화의 폭은 좀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조명 관련 이 버튼류랑 다이얼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다이얼도 상당히 이 표면 처리를 다 해서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은근히 섬세하게 이 고급진 포인트를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고급감이 상당히 살아있고요. 그럼 이쪽에 지금 운전자석 좌측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1열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는 총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 이쪽에 럼버 서포트까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은 사이즈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가죽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거는 이게 굉장히 두툼한 가죽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잡았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고 부드럽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지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특이한 구성이 하나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르는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쪽에 하단 쪽으로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는 아니고요. 이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조작하시면 돼요. 핸들 조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는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그 방지턱 부분에 잠깐 달렸지만 패들 시프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일단 이 가운데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 저는 이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까지 두툼하게 만들어 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싱크 3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이 카탈로그상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기존에 포드에서 썼던 차량들이랑은 비슷합니다. 근데 테마가 지금 이게 테마를 바꿔 놓은 건지 약간은 그래도 좀 더 고급진 느낌을 살려놨어요. 참 요거 섬세한데, 그것도 차량도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테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이 송풍구 라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송풍구 연장돼 있죠. 여기는 바람이 안 나오는데, 요거 약간 아우디 A4에서 봤던 그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인테리어적으로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구성은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이제 카메라, 이게 주차 관련 버튼류들인데, 요거는 이 액티브 주차 보조, 요거는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탑앤고, 그리고 오토홀드, 트랙션 컨트롤,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단은 이제 카메라 버튼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처음에 저 탔을 때 이 변속기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이건 드라이브 모드더라고요. 변속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변속기는 이쪽에 하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전자식 버튼 변속기에 대한 경험이 좀 쌓여서 뭐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놓으니까 잘 보이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이 변속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 조작 버튼, 그리고 에어컨 조작 버튼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에어컨은 좌우 독립으로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열에는 열선,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 다이얼의 이 마감 처리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크롬, 가죽, 우드, 이런 마감,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패널, 요거를 곳곳에 잘 섞어놔서 고급진 느낌을 잘 만들어 놨다는 게 좀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 이쪽에 지금 커버로 지금 닫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납함이고요. 이렇게 열면 안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타입 A와 10V 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나쁘진 않아요. 들어가 있는 것 치고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고, 센터 콘솔 라인 쪽, 이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게 이제 다이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은 특이한 건 이쪽 안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측면으로 끼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다양한 걸 표시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 깜빡이 등까지 표시를 해줘서 특징인데, 이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쏴주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게 상당히 크고 시인성이 좋게끔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건 좀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링컨 코파일럿 365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거 보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차선 유지, 충돌 대비, 그리고 사각지대, 후축방, 브레이크 보조, 이게 다양한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ADAS 기능인데, 지난번 포드 차량도 그랬지만 이 ADAS 기능도 상당히 많은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그래도 좀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 레벨 시스템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 이 스피커 준중형 SUV 모델이란 걸 감안해도 스피커는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 우퍼 그리고 잔잔하게 깔리는 베이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잔상이 조금 길게 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벨 시스템 자체 괜찮습니다. 잔상도 좀 길게 빼주는 맛이 있고, 여기에 퀀텀 로직, 이게 서라운드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무대, 뭐 청중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인 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 아니 아까 뭐 프리미엄 뭐 등급의 차량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까지 이 옵션이나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대응을 안 해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도 그렇거든요. 보통 엔트리급은 이렇게까지 잘 안 해주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아까 방지턱 구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댐핑 컨트롤 기능이 들어간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도로로 나왔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떨림으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까지 그래도 있으니까 오늘은 패들 시프트를 한번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악셀. 이게 패들이 필요가 없군요. 자동으로 변속을 알아서 해줍니다. 오호. 그리고 일단은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약간 템포를 한 단계 낮춰서 주행을 좀 했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가속력 부분에서는 2.0L 터보 엔진을 예전에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차량 성향 자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고요. 의외로 이 떨림으로 바꿔놓으면 이 서스펜션도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의외로 약간은 단단한 이 모션을 만들어 주려고 해주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을 되게 묵직하게 잡아줘서 주행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안정감 부분에서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은 좀 장점인 것 같고, 이 전반적으로 차량이 되게 부드러운 세팅을 유지하려고 참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놓은 게 티가 나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모든 주행 자체가. 그리고 외부 소음이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소음 차단을 정말 잘 해놔가지고 그냥 달려도 편안하게 나가는 그냥 그런 느낌은 만들어줘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다이나믹하게 드라이빙을 막 하고 막 긴장하고 이런 차는 아닙니다. 가속력 부분은 지금 제일 베스트가 7.92초 초반에 잰 게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로 보면 132m 정도 나왔고요. 2.0L 터보 엔진이라고 감안하면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악셀레이터를 전개를 하면 이게 급격하게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차량 컨셉 자체가. 그래서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동력입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39.44m, 요게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이고요. 시간으로 보면 2.85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테스트라도 40m랑 41m, 최대 41m까지 늘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1에서 한 약 1.5m 정도 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로 보면 기본적인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시승했던 차량이랑은 좀 다른 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렇게 밀리는 기분이 아니고
타이어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초반부터 납니다. 이 브레이킹을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게 타이어 자체가 이제 퍼포먼스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래도 이제 온로드 쪽에서도 약간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가 이제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립을 조금 높여 놓은 타이어,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타이어로 바꾸면 제동 성능은 제가 봤을 때는 38m 이내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어만 조금 바꿔주면 조금은 성능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립이 좋은 타이어로 바꾸면 그만큼 노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노면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이런 스펙만 가지고 보면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고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세팅을 해 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전개를 해서도, 뭐 아까 가속했을 때도 잠깐 평가를 했지만, 가속했을 때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세팅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 급격하게 앞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것보다 부드럽게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려는 그렇게 미묘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모델 중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커세어를 시작으로 노틸러스, 에비에이터, 그리고 대형 SUV인 내비게이터까지 이렇게 지금 총 4개의 모델이 판매 중에 있고요. 참고로 노틸러스 모델은 지금 세대 체인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릴입니다. 이 그릴 디자인은 링컨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급 모델에도 동일한 비슷한 느낌의 그릴 형상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 전면부 보시면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세세하게 보면 그릴 중앙에 들어있는 배지의 그 외곽 형상 라인이랑 그릴의 형상 라인이랑 비슷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그리고 LED 시그니처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측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측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약간 쿠페형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지금 이쪽에 A필러랑 그리고 요 C필러, B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이 트렁크 라인,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까지 이 블랙 색상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게 상당히 이쁩니다. 오늘 차량 색상이 약간 블루톤이라서 좀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겠지만, 만약에 이 화이트 톤이었으면 상당히 이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 보이는 휠 타이어 22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량의 성향을 봤을 때 적절한 사이즈의 타이어랑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제동 성능 진행했을 때 타이어 부분이 좀 많이 미끄러져서 그것만 조금 바꾸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차량의 전체적인 스타일과는 잘 맞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아까 주행에서도 좀 와봤지만 크기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중형 SUV급이다 라고 해도 2열 공간은 충분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뒷자리에 이 거주 공간에 대한 거주성은 상당한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등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장점이죠. 그리고 뒷좌석에는 뭐 도어 트림에는 따로 옵션은 없고, 이쪽 센터 콘솔 후면 쪽에 열선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충전 포트 A타입으로 2개 마련되어 있고,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제가 미리 펼쳐놨는데 이쪽에 컵홀더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하다, 이렇게 앉으니까. 근데 좀 특이한 건 만약에 상급 트림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가 독립 시트는 아니고 벤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은 되게 넓네요.
일단 후면 디자인, 전면 라인과 다르게 약간 날렵하게 디자인이 들어간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램프 같은 경우는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램프 안쪽에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에 지금 양쪽으로 듀얼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요즘에 이 배기구를 이 디자인으로 좀 가려놓는 추세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750리터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할 후에 무려 15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포드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링컨 차량도 2열 시트는 이렇게 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스페어 타이어 요즘 잘 안 넣어주는데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네요. 링컨의 엔트리급 SUV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세어 차량, 저도 오늘 링컨 차량을 처음으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승을 해봤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차량 섭외가 돼서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할 때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들을 보면 엔트리급의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넣어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비춰서 봤을 때 이 코세어 차량,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쪽으로 나가서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실내 쪽에서 먼저 옵션 요소를 먼저 보면 이 구성 자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내 옵션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크롬 라인들, 그리고 이 가죽, 이 우드 잘못 쓰면 그냥 뭐야 나이 들어 보이잖아 이러고 끝인데, 이 우드는 그래도 약간은 이 중후한 멋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되게 고급감이 느껴지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만 보면 고급 브랜드 이미지다 라는 링컨의 그 브랜드 느낌처럼 잘 꾸려놨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류들을 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엔트리급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인데 보통 안 넣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뭐 잘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장점인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 왜 이것까지 넣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링컨 코파일럿 365 플러스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ADAS라고 하는데, 보통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보통 이렇게까지 넣어주지 않는데 의외로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 중에 가성비 쪽으로 다가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가 이 링컨 코세어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럴 거면 굳이, 사실 준중형급이면 국내 차량은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글쎄요, 국내 차량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가격대로 보면은 5천만원대니까 거의 준대형급 SUV 가격에 속할 것 같은데, 좀 의외의 구성들이 좀 많아서 오늘 좀 놀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이런 차는 뭐 앞으로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링컨 차량 시승기도 이제 쭉 올라갈 건데, 요 다음 이제 노틸러스입니다. 노틸러스인데 그 차도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해요. 지금 이 차량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링컨 코세어 차량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촬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